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맡은 최상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개항과 은본위 화폐제도의 채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항은 한국 경제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개항을 전후하여 금융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통적인 금융업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업은 그 시대의 경제체제와 상공업의 발달 정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항 이전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소개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운영되었던 전통적인 금융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개항과 외국은행의 진출입니다. 여기에서는 만국 공법의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편입시킨 개항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대외무역과 외국은행의 진출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국내 상업의 재편과 한국은행의 설립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업은 상업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항이 국내 상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인은행의 설립 과정과 특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은본위 화폐제도의 채택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17세기 후반부터 주조된 화폐를 설명하고 정부 재량으로 화폐를 발행할 때의 문제와 개항 이후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조선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 왕조의 상공업이나 시장의 발달 정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이런 사실은 다른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의 발달 수준입니다. 도시는 상공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발달 수준, 역으로 말하면 자연 경제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876년 개항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인구의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인구가 20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의 중심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농업에 기반한 경제 생활을 영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분업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1910년에 민적 통계표로 처음 발표되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광공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한 호는 2만 4천 호로 전국 290여만 호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개항기 이후 한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시대의 상공업 발전 수준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선 왕조의 경제체제가 완전한 자급자족 경제에 기초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자급자족 경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물자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환, 즉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소금, 철과 같이 농가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지리적 혹은 기후적으로 재배가 어려운 작물 등은 시장에서 구매를 통해 보충해야 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환, 거래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표는 조선 후기 장시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장시는 농가 경제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상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시는 15세기 후반
전라도 해안 지방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장씨는 서서히 확산되어 17세기 초에는 장씨가 전국의 수백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17세기 이후에도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씨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770년에 발간된 동국 문헌 비고였는데 이때의 장씨 수는 1062개였습니다. 이를 통해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장씨는 매우 빠르게 성장,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세기 후반 이후 장씨 수는 정체하였는데 1830년에는 1052개였고 식민지로 전락한 직후인 1911년에는 1084개였습니다. 이것은 농촌 사회에서 시장의 발전 수준이 대체로 18세기 후반에 정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 정체했다가 개항 이후 미미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씨는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는 인근 지역의 다른 농민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상, 즉 보부상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넓은 범위에서 장씨가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씨 간과 원격지 간의 교역을 중개하는 도매시장의 성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6세기 이후 장씨가 확산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인구가 밀집된 행정 중심지나 운송이 편리한 포구 등의 도매시장이 성립한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구는 일찍부터 조세나 지대로 받은 곡물을 운반하거나 해산물, 소금 등을 유통하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장씨 등이 확산되면서 17세기 후반 이후 포구는 점차 상업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해 갔습니다. 이와 같이 포구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객주라는 중개상인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객주는 선상과 행상의 주인, 즉 주선인이란 의미로 이들이 위탁하는 상품의 매매를 주선하여 구문이란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객주가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은 전국에서 포구 산업이 가장 번창한 서울 한강의 5포구이며 시기적으로는 17세기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객주는 지방의 포구에서도 발생하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개항 이전의 금융업,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금융업은 이상과 같은 조선 왕조의 경제체제와 상업을 토대로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급자족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입니다. 이 금융은 봄이 되면 식량이 떨어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봄에 식량을 빌려주고 수확기인 가을에 돌려받는 생계금융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폐가 유통되는 18세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폐가 유통되기 이전에는 현물로 빌려주고 현물로 받는 형태인 장리라고 불리는 금융이 일반적이었지만 화폐가 유통된 이후에는 돈을 대체하는 전체라고 불리는 금융이 확대되었습니다. 농업을 으뜸으로 중시하는 농본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지향했던 조선 왕조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기한 생계금융에 대한 금리를 규제하였습니다. 장리가 일반적이었던 18세기 초까지의 금리는 연 50%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는 동일한 금리 조건에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쌀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봄에는 쌀 가격이 높았지만 추수기인 가을에는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 쌀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왕조는 1708년에 돈으로 이루어진 대차, 즉 전체의 이자율을
20%로 제한하였고, 더 나아가 1744년에는 장리의 이자율까지 20%로 제한하여 이 이자율 수준은 19세기 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전업금융기관이나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에는 미국에 대한 잉여 생산물이 많거나 화폐를 축적한 양반 관료, 제촌 지주, 상인 등이 대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금융은 객주대라고 불리는 상업금융입니다.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금융의 주체, 대주는 객주이며 대주대는 두 가지 종류로 운영되었습니다. 하나는 행상과 선상이 위탁한 상품이 쉽게 팔리지 않는 경우 그 상품을 담보로 객주가 출하상인에게 돈을 대해주는 것입니다. 대부 이후 위탁받은 상품이 팔리면 객주는 대부금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위탁 판매 수수료인 구문을 제하고 판매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객주가 상품의 수집 자금을 상인들에게 선대해 주는 것입니다. 객주가 발생하는 초기에는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위탁 판매에만 집중하였지만 상업이 발달하면서 객주는 점차 취급 물품을 전문화했고 직접 상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중간 도매상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취급 물품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주는 자금령이 영세한 상인들에게 자금을 선대하고 이 상인들은 수집한 상품을 객주에게 출하했던 것입니다. 이상은 전통적인 금융업의 대표적인 두 사례를 소개한 것인데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면 거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상업활동의 일환으로 금융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장시에서 이루어진 일상적인 대차, 개에 의한 금융, 서울 시전 상인들의 금융 등도 있었지만 이들 금융에서도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금융업의 특징을 공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통적인 금융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개항과 외국 은행의 진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